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50페이지 칠투심의 결말부터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칠투심의 결말이라 그러면 뭐 수도 없이 다양하게 있겠죠. 아주 무서운 상태에서는 정말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상태도 있을 거고, 또 사소한 말다툼에서부터 사람은 살인에 이르기까지 칠투심의 결말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재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질투가 하나의 집념으로 끈질기게 지속될 때 그 결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파괴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한 질투는 남을 죽일 수도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질투에 의한 어떤 스토킹도 그런 사건들도 가끔씩 나오고 있죠. 질투 감정에 사로잡히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 안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망상과 비슷하게 사로잡혀서 불타는 질투감에 사로잡히면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보면 교재에 그러나 질투심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질투하기 때문에 경쟁해서 그 사람을 따라잡고 싶다거나 또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담고 싶다거나 어떤 그 이상의 발전을 이룩하려고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하나의 자기 자신을 뛰어넘고 넘어서는 하나의 추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질투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이제 그와 관련된 속담입니다.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의식하고는 상관없이 몸이 미리 반응하는 걸 말해요. 우리의 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의식의 덩어리입니다. 몸 자체가. 의식적으로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런 감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우리 자율신경계 계통을 와 내장기관 이런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먼저 내가 의식에서 억압한 그런 감정들을 담고 있다가 몸의 증상으로 이렇게 내보이는 거예요. 51페이지 보면 실제로 오늘날의 정신의학은 화나는 감정이나 질투심이 무의식에 억제되어 있을 때 곧잘 복통이나 설사, 소화장애, 심지어는 관절통까지 생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병을 정신신체장애라고 그래요. 사이코소매틱 디스오더라고 해가지고, 사이코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거, 소매틱 하면 육체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작용하고 그 안에서 질병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1교시에 그 정신분석학이 보는, 분석심리학이 보는, 사람을 보는 관점 할 때 이 분석심리학은 동양과 비슷해가지고 몸과 마음, 사람의 신체와 육체, 신체와 정신, 이거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 신체적인 많은 이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날 보면 유럽 사회나 미국 사회 같은 이제 백인들 선진국 사회에 보면 이런 정신 신체적인 증상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국가들은 이제 기독교 문화의 바탕을 둔 국가들이기 때문에 남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예의, 교양, 공공장소에서의 어떤 차려야 될 어떤 에티켓,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런 동양 사람들보다 좀 감정을, 우리 이제 동양 사람, 한국 사람들 감정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 그런 민족들보다는 나이스하고 친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경증을 앓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똑같죠,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표현해야 될 감정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오는 그런 그 신경증적 장애를 많이 앓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아스피린이라든지 파나돌 같은 그런 것들을 약에 의존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교재 51페이지 보면 우리가 왜 질투를 하게 되는가, 분석 심리학에서 어떻게 보는가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로는 소유욕, 독점욕이 많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우리 안에는 상상을 이렇게 해보세요. 내 가슴에는 커다란 이렇게 하트 모양의 블랙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릴 때 내가 유아일 때 나의 부모님이 채워줬어야 될 어떤 그런 사랑과 인정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생긴 상처라고 보면 돼요. 그거는 독점적인 사랑을 원해요. 부모와 같은 사랑을. 그래서 그러한 소유욕, 독점욕이 많기 때문이고, 둘째는 열등의식이 자극받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낍니다. 나 자신이 얼마만한 크기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게 돼 있어요.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의 고유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의 어떤 고유한 그러한 특성이나 뭐 장점, 단점,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나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작지 않나? 어떤 때는 우월감도 느낍니다. 반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 크지 않나? 이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항상 열등감과 우월감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피곤하게 살아요. 항상 비교하고 남들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 나름의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에요. 나를 잘 모른다라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제 이걸 아는 사람은 남들과 비교할 것 없이 자기 주관과 확신감을 갖게 됩니다. 마음의 지도, 영혼의 지도 그림에서 봤듯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신적인 요소, 집단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했고,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자기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신의 이미지. 그것과 연결돼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안에 든든한 어떤 뿌리를 지닌 그러한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삶에 대한 주관과 확신감이 생겨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질투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확신감과 인생관은 교재 맨 밑에 보세요. 그러한 인생관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거듭하며 우여곡절을 겪으며 형성되므로 우리는 우선 질투를 긍정적인 경쟁 심리로 이행하도록 하는 노력을 선택해야 한다. 이왕 드는 질투심 같으면 그 질투심을 남을 파괴하고 나를 파괴하는 감정으로 삼지 말고 이왕이면 이제 선의의 경쟁, 좋은 경쟁 심리로 삼아가지고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확고한 인생관이나 신념이라는 거는 뭐 책을 몇 권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금방 익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얻게 되고 확신감을 얻게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5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진정한 사랑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언제나 나의 희생, 바꾸어 말해서 아욕의 극복으로서만 가능하다. 나 아자예요. 자아의 욕심. 이걸 극복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높은 경지의 사랑을 터득하기에는 아직 너무나 미숙하므로 맨 밑에 보세요. 개인은 각자 자기 고유의 삶을 불태우고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삶을 최대한 불태울 때 사회가 만들어준 가치 기준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시기하고 실망하는 어리석은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 산업사회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이 사회가 제시하는 삶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늘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의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그러한 자기가 이끌어주는 나의 잠재력, 고유성, 그거를 발휘해 나가면서 살아갈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질투를 안 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그 영혼의 지도 그려준 그 빨간 하트 모양의 내면의 자기의 이미지 꼭 연결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교재 53페이지 사랑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 큰 주제지요, 사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룰 수 있겠지만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사랑을 한번 볼 건데 교재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서 한 3분의 1쯤 보면 사랑에 빠진다 하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면 아무도 그것을 비웃거나 심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숙명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들의 배열과 활성화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 배경에는 대극 합일과 융합의 원초적 욕구가 있다. 말이 참 어렵죠,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랑에 빠지는다라는 거는 숙명이라 그랬고 신의 영역에 속한다 그랬는데 인간은 본성상 마음 안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합의를 이루고 싶은 욕구. 누구랑 일치가 돼서 완전한 인간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욕구 때문에 사랑에 빠지고 이성 친구나 애인이 생겨가지고 결혼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게 되죠. 결국은 바깥에 있는 나와 다른 이성의 어떤 존재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가 되면 완성된 인간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아주 강렬하게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에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대극합일이라는 것은 음과 양의 대극합일이에요. 나처럼 보통 이제 우리 철학에서 남자는 양으로 보고 여자를 음으로 보잖아요, 그죠? 음양.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나오지만 태극도의 그 원리도 음과 양의 합의를 이루어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그 철학 원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궁극적인 원리는 우리 집단 무의식, 이제 그 빙산 그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빙산에 있는 그 내면의 신 이야기를 자꾸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인간이 근원적으로 하나가 되고 싶은 것은 내면의 신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 바깥에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또 만나도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갈망, 갈증,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서양 문명에서는 돈 후안, 카사노바 같은 그러한 아주 유명한 플레이보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 남성들은 이제 호색한이라 그러는데 아주 그 문학과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고 인물도 좋고 매너도 좋고 여성들이 홀딱 반할 만한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그것이 어떤 사랑을 잘하고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 마음 안에는 굉장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어떤 사랑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만족을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주 블랙홀 같은 공허함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거기에 그 사랑에 나 자신을 넘어서서 어떤 신적인 환희, 정말 삶의 궁극적인 어떤 기쁨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이제 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칼 융과 같은 심리학자는
사랑에 빠져볼 때, 사랑의 감정에 휩싸여 볼 때 그 사람이 가장 많은 어떤 생명의 에너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아주 깊이까지 감춰져 있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창조적으로 올라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보고 난 뒤에는 뭐 빠져나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사랑에 빠져보는 것이 숙명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이 교재에 나오는 실제 사례들은 한번 쭉 읽어보면 도움이 되고요. 교재 60페이지에 이제 욕구 충족에서 의미 충족으로 하는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프로이드가 이제 성욕 이론을 내놓았던 시대에 그 유럽은 그것이 히스테리를 일으킨다고 믿었을 만큼 성적인 억압이 지나치게 심했던 시대였다.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언급했었죠, 그죠? 빅토리아 시대라고 해가지고 지나치게 어떤 기독교 문명에서 예의, 발음, 교양 이런 걸 이렇게 강조하고 성적인 것들이 억압되는 그런 시대, 19세기 그런 시대를 의미합니다. 여기 말하는 히스테리라는 것은 해리성 장애라고 그러는데, 해리라는 말은 분해할 때 해자하고 떨어질 때 이별하고 할 때 이자를 써가지고 해리,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에요.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이제 발견하게 된 계기는 뭔가 하면 어떤 여성이 이제 가끔씩 이렇게 기절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의 이렇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무의식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성적인 억압, 뭐 성추행을 당했든지 성폭행을 당했든지 그걸로 인한 큰 상처와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바깥에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컴플렉스가 이렇게 확 분출이 되면서 몸에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해리성이라는 말은 의식과 상관없이, 의식이나 생각과 상관없이 몸이 따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현대인은 성의 자유, 성적 욕구의 일방적인 충족을 이루는 대신에 실존적 공허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에는 이제 그 프로이드 시대만큼 그렇게 성적으로 억압하지 않고 지금 어느 시대 때보다도 훨씬 더 이제 성적인 자유를 많이 누리는 상태죠. 그러나 이 현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만큼 행복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성적인 억압 때문만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공허함, 블랙홀, 실존적인 공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62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62페이지 밑에 보면 본능이라는 것은 나쁘거나 좋거나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 왈가왈부하는 것은 인간이다. 심리학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중립적인 세력의 원천이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성욕이든 식욕이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그 생명 현상에 기여하는 그러한 이렇게 정신적인 육체적인 움직임들이지 그 자체로 나쁘거나 좋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욕을 예로 들더라도 식용을 잘 사용해가지고 건강하게 먹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식욕에 뭐 취해가지고 식욕을 못 이겨가지고 과도하게 먹는 사람 병이 나잖아요.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원자력을 좋게도 사용할 수 있고 나쁘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랑의 교육에 대해서 63페이지 보면 밑에서 한 중간쯤 보면 성생리는 성에 대한 신비스러운 환상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성교육이 성생리교육, 성기술과 피임교육에 그친다면 그 지식은 오직 성기의 사랑,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성교육이라는 것이 성이라는 부분이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떤 부분만 있어서 교육할 것이 아니고 남녀의 어떤 사랑의 일치,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내면의 신과의 일치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바깥의 표현으로서 남녀간의 사랑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알아들을 때에 제대로 그 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64페이지 보세요. 64페이지, 65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65페이지의 한 중간쯤 보면
여자도 자신의 성적 매력을 발휘하는 데 떳떳하며 남자에게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를 이끌어가려고 한다. 요즘 사회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여성이 예전보다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성적 표현들을 그래도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죠. 그래도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내가 심리 상담을 해보고 심리 치료를 해보면 많은 여성들이 보기보다 성적으로 많이 억압되어 있고 또 몸에 이렇게 신체적으로 성적인 감흥을 느끼는 거라든지 그냥 얼어붙어 있고 굳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심리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그런 성적인 욕구라든지 몸의 어떤 활기, 기운 이런 것도 살아나오는 경우도 또 자주 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컴플렉스, 개인 무의식 안에 있는 컴플렉스, 마음의 상처들이 실제로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생명의 현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욕구, 성적인 기운 이런 것들도 장애를 일으킨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66페이지 사랑은 창조 행위이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그 옛날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쓴 향연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신들이 인간을 창조해 놨는데 그때는 인간이 이렇게 공처럼 둥근 존재였어요. 남녀가 같이 이렇게 한 몸에 붙어 있었던 거야. 너무 강력한 거야. 그러니까 신들이 질투를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이제 대들까 싶어서 남녀를 쪼개놨어. 그래서 평생 동안 쪼개진 나의 반쪽을 찾아다니는 것이 이제 사랑의 메커니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섹스라는 말이 쪼개다, 갈라놓다라는 뜻이거든요. 남녀가 갈라놓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음과 양, 남녀의 어떤 그러한 대극의 합일이 사랑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면서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 내가 남성이니까 나를 이렇게 남성으로만 생각하지만 남성의 내면은 여성이에요. 남성의 영혼은 여성이라고 이 분석심리학에서 봅니다. 남성의 내면의 여성을 아니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반대로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겉보기에는 여성으로 보이지만 내면의 영혼은 남성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니무스라 그래요. 여러분들 엄마나 아빠를 이렇게 잘 관찰해 보시면 볼 수 있어요. 아빠들이 이렇게 젊은 시절에는 뭐 남성적인 거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어깨 힘주고 남자처럼 행동하지만 나이가 이제 50대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여성의 모습이 살아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자처럼 이제 좀 성격도 쪼잔해지고 잘 울기도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여자 같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엄마들 보면 이제 50대 넘어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씩씩해져요. 남성다운 모습이 막 살아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아니마 아니무스로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발달돼서 살아나오면 이제 남성이 뭐 이렇게 여성의 부정적인 모습처럼 쪼잔해지고 잔소리 많이 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부드럽고 관계지향적인 그러한 사람 남성이 되고 남을 배려하고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넓고 또 삶의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어떤 것 쪽으로 발달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면의 남성성이 이렇게 잘 발달되지 않고 그냥 거칠게 툭툭 튀어나오면 막 남자처럼 씩씩해지고 남성을 뭐 휘어잡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독설을 내뱉고 뭐 그렇게 변하는데 그것도 내면의 여성성이 잘 발달하면 건강한 남성들처럼 자기 주장도 이렇게 강하게 하고 삶의 확신감도 있고 주관도 뚜렷하고 그런 심지가 굳은 좋은 남성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발달해 나가요. 이 장은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하면서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이상형인 여성을 보면서 나의 아니마를 발견하는 거죠. 저 여성이 정말 나의 이상형이고 내가 저 여성과 함께하면 내가 완전해질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아니마 투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예. 백마탄 왕자님, 정말 나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해줄 남성, 그런 남성을 이렇게 눈이 멀어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죠. 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환상이 깨어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죠. 예, 금방 깨집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그런 환상적인 모습이 아니었구나. 실망을 하게 되지만 그때부터 또 현실적으로 이제 진정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시작되기도 해요. 아무튼 처음에 눈이 멀었을 때의 그 관계들은 이제 심리학적인 메커니즘으로 투사에 의해서 그런 관계에 눈이 멀고 상대방에게 빠지는 거예요. 나의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나의 아니마를 바깥 여성에게 투사해가지고 이제 밖에서 보는 거죠, 그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니무스, 자기 남성성을 바깥에 투사해가지고 나의 이상적인 남성상 이렇게 그 사랑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나 자신의 반대성, 이상적인 뭐 남성의 여성상 같으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미발달된 채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분석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한 내면의 남성상, 여성상을 발달시키고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예. 특히 이제 유아교육과 많은 여학생들이 있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고 또 취업 준비에 위해서 노력하고 사회에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활동들이 이제 남성상을 발달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겠죠.